현문과 판소리 그리고 연행예술 영역에서 정병욱 선생님의 그 크고 넓으신 업적에 대한 발표 강연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연을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고전시가 영역에서의 학문적 업적과 유산 이런 주제로 서울대 국문과의 조혜숙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문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조혜숙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강옥 선생님의 마지막 그 회고담을 들으니까 저도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 저는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권도한 선생님의 선생님이 정병욱 선생님이시라 오늘 할아버지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봄날의 좋은 잔치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초대되어서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이미 또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도 또 새로운 면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사진이나 여러 기록들을 보아서 훨씬 가까이 느껴지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전시가 연구에 관한 것들도 이미 정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새롭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기보다는 핵심 정리하는 기분으로 시가에 관한 부분들도 이강옥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학문 방법론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겹쳐진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정학성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제가 얻게 된 선생님의 육성,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전시가 영역과 관련된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유산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배경 선생님과의 만남이나 끼치신 바에 대해서는 저는 직접적으로 선생님께 지도를 받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고전시가에 관한 연구나 교육에 관한 것들도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오늘이 지나고 나면 선생님께서 주로 강조하셨던 어떤 핵심적인 생각,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어휘 같은 것들은 오래도록 아마 각인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좀 새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선생님의 육성처럼 들었던 것은 나의 음악생활이라고 1981년에 총 12회에 걸쳐서 당시 음대 교수였던 백대용 선생님과의 대담을 기록으로 옮겨서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1997년에 선생님 15주기를 기념해서 전집이 발간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제2권의 한국시가문학의 탐구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대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물론 이제 다른 논의를 위해서 공부하려고 읽었는데요. 생생하게 좀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성 자료를 보는 것들은 또 글로 눕혀져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학선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 가운데 한국 고전의 재인식, 것이 처음에 홍성사에서 1979년에 나왔는데요. 그때 출간 당시에 대담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 JTBC의 전신이라고 TBC에서 서재 탐방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프로에 선생님의 서재와 함께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1부가 그러니까 고전 작가의 재인식에 예. 관한 거고요. 예. 제2부가 작품의 재인식이죠. 예. 그래서 3부하고 요거 조금 좀 설명을 예. 좀 해주시죠. 우선 그 일부의 그 고전 작가에 대해서는 김시습하고 이제 서포 김만중, 그리고 이제 백호 임재, 이제 고산 윤선도, 노가제 김수장, 그리고 이제 자암 김구 뭐 이런 분야들을 주로 다뤘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 김시습의 연구는 제가 학부를 졸업을 할 적에 48년 입니다만은 네. 그때 그 학사학위의 그 졸업 논문을 네. 그 뒤에 이제 가필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어쩐지 뭐 내용이 굉장히 아주 예.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포는 이제 그 구운몽 그 주석본을 낸 게 있는데 그때 네. 그 주석본을 내면서 작가의 그 생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이제 서포 이야기고. 그래서 뭐 이 중에서 이제 고산윤선도 뭐 김수장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임백호가 그런 대로 그저 얘기거리가 네. 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네. 이 임백호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 임백호 하면은 과거 우리가 이조 500년 동안에 그저 해학이 풍부하고 그리고 재치가 있고 이런 분으로 오성대감 네. 백사 이항복 선생을 꼽습니다마는 내가 보기로는 그 백사 그 이항복이 오성대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죠. 네. 이분에 못지않게 그 임백호도 아주 그 기지가 풍부하고 그리고 호방한 이런 성격을 지녔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그 예로서 이분이 그 서도 병마사라고 하는 그 벼슬을 네. 자리를 해가지고 이 평양으로 부임을 해가는 도중에 개성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저 교회가 되겠습니다만은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황진이의 그 무덤에다가 이제 술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뭐 유명한 시조입니다만은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다 잔잡고 고날이 없으니 그를 서로 하노라. 이미 이제 죽은 그 황진이를 이렇게 이제 조문을 한 셈이죠. 근데 이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인지의 부임도 하기 전에 네. 파면을 당했어요. 아유. 네. 그래서 그저 인제 가지도 못하고 시골로 내려간 그런 정도의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네, 좀 더 긴 자료였는데요. 좀 발표 시간에 맞추어서 앞부분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좀 그 일상적인 모습을 뵙게 된 것은 제가 2015년부터 이제 근간에 한 15년 정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한국 전통 시가들의 마지막 모습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가란 선생님의 이야기까지 가야 이게 정리가 되어야 뭐라고 앞뒤를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0년 동안 가람 이병기의 시조문학, 시가문학 연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연구 테마로 잡고 가람 일기서부터 비롯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정병우 선생님께서 편찬하셨던 그 여러 가지 사정들도 그냥 간혹 들었고 특히 제일 책의 앞머리에 책가위 안섭해 적는 글 거기 나와 있는 선생님의 문체에서 느껴지는 선생님을 아주 잘 인상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기 속에 한 30여 년 정도 한 세대가 차이 나는 두 분의 사이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 또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는 가람 선생님의 애정어린 진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배경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나왔던 여러 사진이 있는데요.
오늘 기념 특별전에 보니까 이 사진이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게 1948년 시조연구회에서 아마 강습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가람 선생님께서 1928년에 가요연구회를 조직하시고 나중에 시조연구회로 바꾸게 된 그 활동 사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뒷줄에 가운데 앉아 계신 콧수염 기르신 분이 가람 선생님이시고요. 그 줄에 가장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배경 선생님이십니다. 정학성 선생님 판단 말씀으로는 배경 선생님 바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김삼불 선생님이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저로서는 뜻깊은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이 학문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문학연구 시각이나 방법론도 시각연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곧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고전 시각 분야에서의 연구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문 세계와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97년에 전집 별책으로 나왔던 배경 정병욱의 인간과 학문 여기에 선생님에 관한 인간적인 소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4부에 가면 선생님의 학문적인 업적들을 오늘 다녀가신 이명택 선생님으로부터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저희 선배 교수님들께서 이미 아주 충실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가문학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꽤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음악과 관련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 그 책을 참조하시고 오늘 발표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나왔던 배경 선생님의 가옥, 정병욱 가옥, 그 윤동주의 그 유고를 보관했다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그때 아마 이 가옥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광양시의 심포지엄이 있었고 그때 권도한 선생님께서 배경 선생님의 생애와 학문에 관해서도 아주 세심하게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저는 주로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또 선생님의 그 방법론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미 나온 이야기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철저한 학문성의 견지 그리고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 실천 그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크게 보자면 한국 문학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 문학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 그리고 작가론, 작품론 이 모두에 공히 적용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개념 규정을 위한 제어는 이강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당시에 한문학의 한국 문학 범위 안에 속할 것인가 하는 규정 그리고 언어적인 형상성과 역사적인 특수성을 함께 봐야 한다. 그래야 결국 문학 연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제안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문학 연구 방법론은 김사엽 선생님의 박사 논문이었던 이조시대의 가요 연구를 당시에 그러니까 아주 젊은 40이 안 된 배경 선생님께서 그것을 비판하시는 일대의 좀 그 획기적인 그런 논의가 있을 만큼 외래 방법론에 대한 적극적 수용은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기존에 있던 아주 구태의연한 그리고 전통적인 연구방법론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매우 날카롭고 그리고 그 실증적으로 비판하시면서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나아가신 것이 그것입니다. 작가론의 경우에도 김시습 연구라고 하는 선생님의 학부 졸업 논문이지만 나중에 여러 번 거쳐서 1958년에 정식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이것을 비롯해서 이강욱 선생님께서 그 논의에서 제시하신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윤동주론에 이르는 이 일련의 작가론을 통해서 작가론이 어떤 의의 있는 글이 되어야 하는가, 또 그 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단순한 생애라든가 주변적인 배경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문학 성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운 틀과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지성사, 지성인의 역사를 마련하시려고 했다는 점, 그런 점이 작가론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작품론은 1962년에 선생님께서 하버드대의 개공 교수로 다녀오신 이후에 크게 연구사적인 또 교육에 있어서도 전환을 이루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오늘 허경진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니까 선생님께서 다녀오셔서 2년 후에 바로 이런 청산별곡에 관한 영어 논문을 발표하시게 된 것도 연희 전문의 탁월한 영어 수업과 관련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작품론을 비롯해서 신비평 방법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론적의 모색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강조하시고 오래도록 그것을 격려하셨다, 이런 논의 말씀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작품의 미적 특성, 그것을 중시하고 구조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의 해명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당시까지 있던 선생님께서 영향을 받으셨던 도남이나 가람의 연구방법론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서 작품론에 특히 영향을 발휘하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새로운 연구 방법의 고안과 실천에서 그 미국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요. 이때에 스스로 그저 느껴지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서양의 문학 이론이라든가 신화 소설 비평 방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연구 방법으로 문학을 연구하고 또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직접 찾고 또 강조하셨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연구 방법의 목표로 삼으셨던 것은 문학의 본질적인 연구,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만에 머무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문학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꿈꾸지 못했던, 그리고 한국문학 연구자로서는 그럴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못했던 세계 문학 연구자들과의 대화와 토론의 기반을 마련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법론의 모색은 본격적인 문학 연구로의 풍토를 전환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진은 오늘 등장하지는 않은 사진인데요. 선생님께서 1980년에 파리의 콜라주 프랑스의 초빙 교수 시절의 모습이시라고 합니다. 정학성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저희 또 연구실에 좀 젊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정을 거쳐서 선생님의 인상이 좀 더 잘 표정이 드러나도록 한번 표정을 봤습니다. 마치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의 두 번째로는 고전시가 연구와 교육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고 하는 성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연구 방법론, 그것을 물론 시가에서도 바로 적용을 했죠. 그 성과로 나온 것은 이른바 역사적 형태고 3부작이라고 하는 상가, 시조, 별곡 각각의 기존에 있었던 형식적인 형태론과 대응되는 역사적 형태론을 장르론과 접목해서 한국 시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장르적인 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시가 분야에서
고시가 운율론 서설을 통해서 당시까지 매우 널리 인식되고 있던 이른바 사수율에 기반한 운율을 음보율에 의해서 다시 전통적인 부분들을 해명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연구방법론의 적용과 그 결과물들이 1967년에 한국시가문학사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연구방법론, 심리적인 탐구 문학 자세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사람한테 대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방금 이강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1963년의 표준고전, 그리고 이후에 70년대의 고전으로 새로 나온 고전교육 교과서인 것 같습니다. 이 고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일신의 계기가 되었고, 연구 대상,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이기보다 먼저 읽힐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현대적인 안목으로 고전을 이해하도록 부단히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고전 교과서에서 특히 이렇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선생님의 이런 시각 아래 구성상의, 당시 교과서로서는 구성상의 매우 특이한 구성을 보여서 그 과정을 잘 따라가면 자발적으로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모든 작품들을 그렇게 감상할 수 있도록 순차적인 짜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전 교과서가 일대 아주 획기적인 고전 교과서가 되어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서 60, 70년대 대부분의 고전 교과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가연구에서 또 시가를 공부하고 있는 저희에게 가장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66년에 편찬하신 시조문학사전입니다. 연희 전문 시절부터 이것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아까 허경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전에 총 준비한 기간만 하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데 1948년 정도부터 구체화된 시간만 하더라도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소요 기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작품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 속에 담긴 2,300여 수의 작품들을 카드 속에서 매만지는 방법, 그런 것들이 그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매우 균형 잡힌 체제와 서술, 그리고 문체상의 통일성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그런 자료 편집의 모범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전을 볼 때 가장 편하고 더 많은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전들을 오늘날 제공하고 있는 사전들도 있지만 자주 손이 가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이 오늘날 전문적인 편집자들도 찬탄을 할 만큼 체제상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서 구체적인 요소로 지적을 한 것은 작품들을 초장은 물론이고 중장, 종장까지 가나다 순으로 배치한 점, 그리고 각 작품마다 작품 번호를 부여해서 이들끼리의 연결을 나중에 주석 부분은 아래에다 달고 보주 부분, 이 보주 부분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인물이나 사건이나 또는 여러 관련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에 관한 것들은, 긴 이야기들은 후미에다가 따로 붙여서 작품 번호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이것이 원래 원출처가 되는 원자료 시조집이나 시조문헌에 대한 해제까지도 그 고단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부분에 매우 정밀하게 붙여놓으신 점, 그리고 어휘색임까지 꼼꼼하게 붙이셔서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을 활용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저는 1967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때는 아직 시조에 관해서 생각할 수조차 없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남다른 안목으로 디자인을 하셔서 배려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조문학 사전을 출간하시고 한사코 만료 하시다가 간단한 출간 기념회를 열었던 것을 정학성 선생님으로부터 또 받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서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아무것도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는 증거를 몇 가지 들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일이 시작됐던 처음에 저 밑에서 제가 이 부산 사변 전서부터 부산에 있었으니까 부산대학에 봉직을 하면서 한쪽으로 저희 중학교 때의 은사 되시는 선생님 한 분이 마침 여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너희들이 모처럼 서울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려왔으니까 내 하는 일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여자 중고등학교에 시간 강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학생들에게 뭘 일을 시키면은 꼼꼼하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 여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던 학생 몇을 시켜서 제가 이 서울에서 빌려갔던 시조집을 카드로 옮기게 하는 작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를 도와주던 여학생들이 이제는 아마 국민학교 내지는 빠른 사람들은 중학교에 학부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마침 이 자리에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김용순 여사. 저 일어서 얼굴 나비해 주시죠. 뭐 이 착수를 했던 때에서부터 이렇게 남의 힘을 빌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이 자리에 대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뒤에 카드가 완성이 돼서 저 책에 중복된 것을 가려내는 데 수고를 해준 하동욱은 있어요? 하동욱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카드 정리와 아울러서 원고지로 옮기는 데 애를 써주신 박태남 군.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하는 데에 애를 써주신 하현강 군. 현재 이화대학에서 역사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주석과 모든 원고 정리를 해주신 이성래 군. 지금 춘천에 있는 성심여대 여서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저 후배들 그리고 수고로 해서 저희들이 완성이 된 것이고 저는 아까 이 서산 이 정석계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말씀이 이거 저녁마다 그 술이나 먹고 돌아다닌 줄 알았더니 웬 책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실입니다. 저는 술만 먹고 놀기만 했죠.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또 거기 또 이 포명이 권 선생님께서 그 주석을 하는데 뭐 이거 잘 풀리질 않고 까달스러운 게 있으면은 이 양반 아주 그 사전이에요. 책 갖다 대면은 뭐 별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 사전 구시를 해주셔서 이래서 그저 주위의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후배들 그리고 덕으로 이 책이 이루어진 것이고 저로서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일 이외에 좀 더 저 힘으로 또 저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함으로 해서 오늘 밤 명절에 모여주신 여러분들의 우위와 또 편달에 보답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전에 그 잔치 자리에서 이 소리가 꺼지지 않아서 아마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여기 머무르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겸사를 쓰고 계시지만 이 시조문학 사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현재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완비된 체제로서 오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학의 본질과 연구 태도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문학 연구 방법에 대한 생각들을
구체화하신 부분입니다. 한국 고전 시가론이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작품의 문학다움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들이 생애나 작가나 혹은 사건으로 점철되지 않는 또는 고증학이나 문헌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 연구 풍토로 전환되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은 미국 경험을 비롯해서 또 대형 백과사전에 한국 문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려고 하셨던 점 처음으로, 그리고 파리 7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초빙 교수를 지내셨던 점, 그런 점에서도 입증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품론은 그 청산별곡과 쌍화점과 같은 고려 소교 작품들을 비롯해서 구지가, 공무도화가, 그리고 황조가와 같은 고대 가요 해석에도 새로운 분석 방법들을 적용해서 내적 접근과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하신 논의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런 점에서 보자면 고전 시가라는 넓고 깊은 상상의 바다를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제시해주고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 사진은요, 1970년대에 서울대에서 답사 때의 사진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왼쪽에 계신 분은 무용하시는 이해주 선생님, 당시 학사 편입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시인 정희성 시인이신데요. 당시 대학원생 조교였다고 합니다. 정학성 선생님의 기억에 의하면 정희성 시인의 전 조교가 이명택 선생님이시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라성 같은 조교들의 전성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끼치신 것들을 또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결국 아까 허경련 선생님의 발표와 이강옥 선생님의 발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선생님이 끝내 해명하고자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셨던 것은 한국의 멋 그리고 가락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한글 전용론이라고 당시로 봐서는 좀 더 파격적인 것인데 고전 학자로서는 흔치 않은 것이었죠. 이것을 주장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에서는 특히 문자로서의 한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셨고, 또 이것이 끼칠 수 있는 오늘날에까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양의 대립과 조화의 원리에 기반해서 한국 문화예술의 구조와 미학이론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용어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문학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예술적인 음악, 회화, 무용들을 포함한 모든 총체적인 예술사적인 연구 방법을 시도하셨던 점, 그렇게 해야만 결국 한국의 멋,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가락, 이건 이제 노래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오랜 동안에, 그리고 지금도 제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유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학자이자 비평가이신, 그리고 참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을 저도 선생님께서 끼치신 바로 담고 싶습니다. 아까 이강옥 선생님 마지막 대학원의 연구실원이었다고 하시는 이강옥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같은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이 사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언에 의하면 선생님은 연구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늘 미소를 띤 채 말 없이, 그렇지만 항상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시면서 그 학생 개인에게 꼭 맞는 과제와 또 해결 방법을 일러주시곤 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권도한 선생님의 연구실에 대학원 다닐 때 있었는데요. 선생님도 하루에 몇 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역시
꼭 맞는 제가 제 깜냥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주 그것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은근하게 권유하셔서 제가 그래도 지금 배경 선생님의 이런 그 유산을 맡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문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문과 비평 사이에 이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소원한 관계를 밀착하고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부분들을 저도 잘 새겨서 저도 멋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락들을 끝까지 해명하는데 보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배경 선생님에 관해서는 글로서 읽었고 또 선생님을 인간적으로 뵙게 된 것은 가람 선생님의 여러 부분들을 다니면서였습니다. 이것은 1960년 가람 선생님의 고희연 사진이고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선생님 90쯤 되신 선생님께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배경 선생님께서 이 가람 선생님을 평하셨던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가람 선생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동시에 배경 선생님을 정말 잘 빛나게 해주는 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함께 다시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삼고자 합니다. 선생은 멋으로 사시고 멋 속에서 세상을 뜨신 분이다. 술은 스승의 벗이요. 나는 선생의 다정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책은 선생의 벗이면서 또한 스승일 수도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 많은 벗들은 대개가 선생의 제자였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강연을 통해서 이 배경 정병욱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이 얼마큼 깊고 넓은지 그리고 남겨진 유산이 얼마나 비옥한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오늘 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관에서 정병욱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 오프닝 그 다음에 기념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만 배경 선생님이 비단 연희와 또 서울대학교의 스승만은 아니시겠다. 어찌 보자면 문학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삶의 태도와 또 삶을 살아가는 방법, 삶의 태도, 학자로서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감이 되어주시는 면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또 제 전공과 다른 영역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학자로서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발표 강연해 주시고 또 축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줌에 접속해서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병욱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